선비를 유혹한 여인. 토정 이지함은 부친, 숙부, 아우, 조카 모두 최고의 벼슬에 오른 이름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도정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맑고 기질이 특이하였지요. 겨울에 맨몸으로 매서운 바람 속에 앉기도 하고 혹은 열흘 동안 음식을 끊기도 하였으나 병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욕심이 적어 물건에 인색한 일이 없었지요. 천성이 효도하고 우애하여 형제 간에 사유물을 두지 않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남의 어려움을 보고 잘 도와주었습니다. 토정은 꽃다운 나이에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는데 화담은 그의 뛰어난 자질을 한번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서 심오한 이기에 관한 책을 주었습니다. 도정은 그 책을 깊이 탐구하여 그 원리를 모두 깨닫게 되었지요. 화담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웃집의 거처를 정해주고 도정은 그 집에서 열심히 글을 읽었지요. 이웃집 부인은 나이 스물로 자색이 매우 뛰어났는데 토정의 용모가 단아하고 풍채가 출중함을 보고 속으로 몹시 연모하여 한번 정을 통하려는 생각을 품고는 매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분을 칠하는 등 곱게 단장하고 토정의 좌우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토정은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부인은 자기 남편이 집에 있으므로 수작하기가 불편해서인가 의심하고 바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농사가 아니면 장사인데 당신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어찌 행상을 하여 생계를 돕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대답만 하고 집을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몹시 답답하여 바가지를 긁으며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치고 받기도 하고 혹은 원망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으로 대답하고는 드디어 행장과 약간의 돈을 챙겨 가지고 문을 나섰지요. 부인은 기뻐 웃으며 남편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길 다닐 때 몸 조심하시고 꼭 큰 돈을 벌어오세요. 말끝마다 몸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별하였지만 남편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글을 읽고 있는 소년과 정을 통할 생각을 품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집에 있어 시시덕거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나를 다그쳐 행상을 내보내는 것이지. 그러니 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내 몰래 엿보고 있다가 소년과 정을 통하면 반드시 두 사람을 죽여 울분을 씻을 것이야. 근처에서 머뭇거리다가 남편은 밤중에 도로 자기 집으로 가서 담을 넘어 살금살금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은 등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부인은 그 곁에 앉아서 음란한 말로 시시덕거렸지만 소년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계속하여 시시덕거리자 소년은 호되게 꾸짖었지요. 예법에 남녀는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였다. 지금 내가 네 집의 거처를 정하고 글을 읽으니 너는 비록 사대부집 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옳은 일이다. 또한 너의 남편이 행상하러 집을 떠났으니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깨끗이 하여 조용히 신령에게 가오가 있기를 비는 것이 바로 집사람 된 당연한 도리이거늘 이것은 하지 않고 망령되어 음란한 생각을 내어 외간 남자를 희롱하다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그리고는 회초리를 들어 그 부인을 두세 번 때리니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곧 머리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탐복하고서 담을 넘어 달려가 화담에게 고하였지요. 여기 온 확사는 참으로 성인입니다. 화담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남편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지요. 화담은 믿지 않고 그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과연 그자의 말과 같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꼿꼿이 섰습니다. 다음날 화담은 토정을 대하며 말하였지요. 자네의 조예가 이처럼 숙성한 것은 장자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이는 바로 나의 스승이지 나의 벗이 아니네. 그 뒤 토정은 학문에 정념하여 큰 선비가 되었지요. 벼슬이 아산 현감에 이르렀고 기적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도장의 힘. 아주 오랜 옛날 부족들이 살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 어느 곳에서는 두 부족이 힘을 겨루고 있었지요. 남쪽에 있는 부족과 북쪽에 있는 부족이 그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부족은 어진 족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부족은 욕심 많고 포악한 족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지요. 북쪽 부족의 족장은 남쪽 부족의 땅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을 소나기에 넣겠다며 군사를 모아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었지요. 어느 날 어느 부하가 북쪽의 족장에게 말했습니다. 족장님, 남쪽 부족이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남쪽 부족의 족장에게는 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도장의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신기한 도장이라면 우리가 빼앗아야지. 어서 남쪽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런데 족장님, 그 도장은 착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가져야 힘을 발휘한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하가 족장의 눈치를 살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족장은 화를 내었지요. 내가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오라. 나보다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거라. 아마 아무도 없을 게야. 북쪽 부족의 군대는 남쪽 부족의 땅으로 물 밀듯이 쳐들어갔습니다. 남쪽 부족의 족장은 군대를 기르는 일보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더 힘써 왔습니다. 따라서 남쪽 부족의 군대는 전쟁 준비만 해온 북쪽 부족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지요. 남쪽 부족의 군사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남쪽 부족 족장은 전쟁 소식을 듣고 근심에 잠겼지요. 우리 군대가 맥도 못 추고 무너졌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북쪽 부족의 군대가 워낙 강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땅이 그렇게 탐이 난단 말이냐? 땅도 땅이지만 족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장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의 힘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나 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우리의 보물인 도장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족장님, 그럼 도장을 감출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너는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도장을 감추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족장에게 도장을 넘겨받은 부하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숲속을 향해 말을 몰았지요. 북쪽 부족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은 도장을 가진 부하가 떠난 직후였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은 남쪽 부족의 족장을 사로잡은 뒤 칼을 겨누며 말하였지요. 도장이 어디 있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도장을 내놓거라. 도장은 여기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부하가 가지고 갔다. 뭐라고? 한 발 늦었구나. 여봐라, 아직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서 도장을 가지고 간 놈을 쫓아라. 북쪽 부족의 족장은 부하들을 앞세우고 도장을 가지고 달아난 남쪽 부족의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말을 몰아 도장을 가지고 간 사람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지요. 그때 남쪽 부족 족장의 부하는 충청남도 서산 땅에 이르러 어느 바위 밑에 도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은 그를 발견하고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저놈이 수상하다. 바위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어? 도장을 숨긴 부하는 북쪽 부족의 족장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는 바위 밑에 숨겨놓은 도장을 꺼내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말 위에 올라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어서 바위 밑을 봐보아라. 부하들은 말에서 내려 바위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들의 손에는 괭이와 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얼마쯤 땅을 팠을까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산에서 돌멩이들이 비오듯 날아왔지요. 그런가 하면 느닷없이 기둥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을 파내지 말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북쪽 부족의 족장과 부하들은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 도장을 가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북쪽 부족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다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위 밑에 도장이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곳에 자그마한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충남 서산군에 있는 이 바위는 도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도장바위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상을 잘 보는 장님. 옛날 영남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나이가 같은 장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었지요. 장님은 사주 관성을 너무나 잘 보아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님이 일찍이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자네는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직위가 병조판서에 이를 것이네. 선비는 이 말을 믿고 자부하며 과거 공부에 열중하였지요. 그런데 초시에는 수십 차례나 합격하였지만 나이가 이른이 되도록 생원 진사도 되지 못하고 가산만 당진하였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평생을 뒤돌아보다가 장님이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장님의 집으로 가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내가 너에게 속아 이 지경으로 낭패를 당하였는데 네가 감히 그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올 가을에 정시가 있다고 하니 만일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지면 내가 그 죄를 받겠네. 자네가 나를 또 속이는구먼. 그렇다면 한 번 더 너에게 속아주마. 장님이 술로 위로하자 선비는 화를 풀고 결국 취해 돌아왔습니다. 과거 날이 닥치자 노인은 빚을 얻어 행장을 꾸려 가지고 어렵게 상경하였지만 또 낙방하고 말았지요. 이에 그의 슬픔과 탄식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승정원에 있는 관원 하나가 바로 노인의 친척 동생이었지요. 노인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미쳐 장님의 말을 듣고 이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였네. 이후로 영원히 서울과 작별을 할 셈이네. 바깥 사람도 혹 연줄로 대궐의 후원에 들어가 구경하고 나온다고 하던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죽기 전 궁궐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게. 친척 동생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쌍히 여겨 하인 한 명을 시켜 길을 인도하여 대궐의 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때는 8월이라 경치가 아주 좋았지요. 노인은 두루 구경하며 배회하다가 초립을 쓰고 유리병을 든 어떤 소년과 붉은 여기꽃 너머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지요. 여기는 금원인데 노인께서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노인은 평생 겪은 일에서부터 금원에 들어오게 된 사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측은 안 된 말하였지요. 어른의 사정이 참으로 애초롭습니다. 잠깐 앉아 술이나 드시지요. 그러면서 호박잔에 향긋한 술을 부어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연거푸 몇 잔을 마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소년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어른을 우연히 만났으니 이와 같은 경치에 대해 시라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인은 잔뜩 취한 채 대답하였지요. 자네가 만일 운자를 부른다면 어찌 한번 읊지 않겠는가? 소년이 운자를 부르니 노인은 부르는 즉시 시를 지어내었지요. 그 시는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끝 구절 하나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궐 후원의 붉은 여기꽃 흐드러지게 붉구나. 소녀는 두세 번 반복하여 읊고는 칭찬하였지요. 소년이 또 말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모레 후정시를 본다 합니다. 어른께서는 2번 걸음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 우선 며칠 더 머물러 계시다가 후정시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인은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으나 여비도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후정시가 분명히 있으면 여비와 시험 볼 도구를 마련하여 보내드릴 것입니다. 꼭 머물렀다가 과거를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맙네. 이토록 신경을 써주다니. 노인과 소녀는 서로 작별하고 돌아왔지요. 해질 무렵 어떤 하인 하나가 와서 동네 이서방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대궐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후정시를 보이는 것이 확실하니 약간의 시험 볼 도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온 물품을 보니 매우 풍족하여 노인은 기뻐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누가 서울 풍속이 야박하다고 하는가? 호의가 이와 같으니 감사하기 그지없네. 그대 뜻에 따라 과거를 보겠네. 다음 날 과연 나라의 후정시를 보인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노인이 과장에 들어가 글 제목을 보았더니 바로 어원 홍류 남만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제 만난 소년이 바로 임금의 미행임을 깨닫고 곧 600여 구를 지었는데 과장에 모인 여러 선비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글을 짓지 못하고 모두 흰 종이채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노인이 어려움 없이 방대하게 지은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여 노인의 글을 훔쳐보고 40여 구를 지어 올렸지요. 이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이 발표된 뒤 성종 임금은 노인을 불러 만나보았지요. 엿새 만에 직위가 병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이내 나이가 70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나니 백금 3,000냥을 하사하였습니다. 노인은 금이 환영하여 하사받은 백금 중 절반을 장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살까지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뒷간. 아주 오랜 옛날 함경남도에는 서광사라는 절이 있었지요. 그 절은 뒷간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합천에 있는 해인사는 가마솥이 크기로 유명하였지요. 가마솥 하나가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라는 소문이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인사라고 하면 큰 가마솥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에 살고 있던 한 스님이 서광사의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서광사의 뒷간이 정말 그렇게 깊을까? 지금까지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어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구나. 그래서 해인사 스님은 바랑을 걸머치고 서광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머나먼 길을 며칠씩 걸려 걸어가야 하였지요. 길을 절반쯤 왔을 때 해인사 스님은 산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 다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이지요. 해인사 스님이 참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을 때 맞은편 길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해인사 스님은 합장을 하며 인사하였지요. 나무 관샘 보살, 소승은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소승은 서광사에 있는데 합천 해인사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마침 서광사에 가는 길인데. 두 스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해인사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있다면서요. 그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서광사에 있는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광사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말이지요. 마침 잘 만났군요. 저는 해인사 가마솥이 크다는 걸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그 가마솥이 정말 그렇게 큽니까? 물론 크지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신도들과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런데 가마솥이 워낙 커서 팥죽을 한번 쑤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지요. 가마솥에 배 한 척을 띄워 놓고 스님 12명이 팥죽을 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마솥이 너무 커서 지난 동지 때 떠난 배가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가마솥이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가 아니라 바다만큼 넓은 모양이군요.
그럼요. 바다만큼 넓으니 아직까지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가마솥 안에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는걸요. 해인사 스님은 가마솥 자랑을 잔뜩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서광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광사의 뒷간이 그렇게 깊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뒷간의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데.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지요. 우리 절 뒷간의 노스님이 1년 전에 볼일을 보셨는데 글쎄 그때 누신 똥이 아직까지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아마도 3년은 지나야 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굉장하군요. 서광사의 뒷간은 바다보다 깊은가 보죠. 그럼요. 두 스님은 잔뜩 허풍을 떨고 나무 그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굳이 가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광사 뒷간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 이제 해인사로 돌아가야겠군요. 두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각자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국화주를 마시는 날. 옛날 중국 여담에 환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에게는 비장방이라는 스승이 있었지요. 비장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지요. 어느 날 비장방이 환경을 찾아와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자네가 사는 이 연암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뭐라고요? 환경은 비장방의 말을 듣고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평화로운 이 고을의 재앙이라니 처음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스승님, 혹 농담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지요? 우리 고을은 가뭄 피해도 적고 축복받은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네, 내가 언제 농담을 잘 하던가? 내가 앞날을 볼 줄 알기에 자네에게 충고하는 걸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 스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지. 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었어. 이런 스승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 환경은 그제야 진지한 얼굴로 비장방에게 물었지요. 스승님, 그럼 언제 우리 고을에 큰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기억해 두게. 9월 9일이야. 스승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아시겠지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을 말하기 전 나하고 약속 하나 하겠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환경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자네를 믿고 그 방법을 알려주지. 9월 9일이 되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되네.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높은 산에 올라가게.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국화주를 마시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스승님, 그럼 집엔 언제 돌아옵니까? 해가 지면 산에서 내려오게.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면 되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그럼 다음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세. 말을 마친 비장방은 환경의 집을 떠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9월 9일이 되었지요. 환경은
새벽 일찍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어서 산으로 가자. 환경은 가족들을 이끌고 높은 산을 찾아갔습니다. 환경을 땀을 닦은 뒤 술병을 꺼내었지요. 이 술이 국화주란다. 한 잔씩 나누어 먹자꾸나. 환경이 국화주를 마시자 가족들이 돌아가며 잔을 비웠습니다. 환경이 가족들과 산에서 내려온 것은 날이 저문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환경은 까무러칠 뻔하였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가축들이 모조리 죽다니. 환경은 집에서 기르던 소와 닭, 돼지들이 모두 죽어 나뒹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환경은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스승 덕분에 큰 재앙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9월 9일 중양절에는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소년. 옛날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니콜라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행동이 마치 물고기 같았지요.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라를 미워하였지요. 니콜라가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가 되어라. 어머니도 니콜라에게 버럭 고함을 질러대었지요. 그러면 니콜라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 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 갔던 니콜라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지요. 엄마, 방금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엄마, 바닷속 해초 초원과 산호정원에 놀러 가지 않을래요?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르네를 만났어요. 시르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니콜라가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것이 틀림없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머니는 니콜라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하여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라가 바다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니콜라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다 그렇게 되었나 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후회해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느덧 니콜라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니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기 때문이지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 명의 선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니콜라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국왕이 니콜라가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국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니콜라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그의 재주를 보고 싶구나. 국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지요. 니콜라는 국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니콜라는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재주를 부렸지요. 하지만 국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거라. 그러면서 국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 잔을 집어던졌지요.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국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니콜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이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니콜라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해 주었지요. 이를 지켜본 국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콜라,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및 그러니 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라는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라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밑까지 간 니콜라는 깜짝 놀랐지요.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3개 중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지요. 니콜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코 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증거를 가져오너라. 니콜라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 기둥 속에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돌아와 국왕에게 지글지글탄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국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하였습니다.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지요. 무서운 개로구나, 니콜라. 국왕의 비웃음에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하였지요.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지요.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니콜라는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니콜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지요. 니콜라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득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어려서부터 엄하게 키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어머니는 득이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였지요. 득이는 어머니 말대로 착하고 어진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농사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쉬셔요. 득이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지요.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며 자리에 눕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득이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지요. 이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을 올까? 어머니는 아들 장가보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순간 바위 옆을 지나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득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바위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서 있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랑이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득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랑이의 입 안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빛이 났습니다. 저게 뭐지? 입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저건 비녀잖아. 비녀가 목에 걸린 호랑이는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요. 호랑이는 살려달라는 듯 앞 다리를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널 살려주었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찌하느냐? 호랑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득이는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가 불쌍하였지요. 발소매를 쓱쓱 걷어 올리고 호랑이의 입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 구멍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었지요. 호랑이는 머리를 수그리고 인사를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득이는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여인이에요. 놀란 어머니는 여인을 아랫목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미음을 쏘어 여인의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 주었지요. 비녀도 다시 여인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찌 호랑이에게 잡혀가게 된 것이오? 저는 30리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산뽕잎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들어 처녀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갔던 일을 이야기하고 나자 여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집에 있는 산삼을 여인에게 먹여야겠어요. 뭐냐, 그러자꾸나. 산삼을 먹은 여인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득이와 어머니는 여인과 함께 여인의 마을로 갔지요.
여인의 부모들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여인의 부모들은 득이와 어머니를 반기며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시집을 간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답니다. 여인의 부모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집 딸을 며느리로 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득이와 여인은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뜰에 나가보니 호랑이가 멧돼지 한 마리를 물고 와서 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득이가 구해준 호랑이였습니다. 고맙다 호랑아. 득이는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손으로 쓸어 주었지요. 호랑이는 이내 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득이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도 은혜를 잊지 못한 호랑이가 산 짐승을 잡아오곤 하였지요. 사람들은 득이의 착한 마음에 호랑이도 감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블로스를 찾은 아들. 아주 먼 옛날 작은 마을에 여러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잣집 황부자 영감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습니다. 박 영감은 나이 7순이 넘도록 황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젊어서부터 황소처럼 일을 한 탓에 이제는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놈이 우리 집에 그냥 둘 순 없지. 당장 나가거라. 부려먹기만 하던 황부자는 박영감을 내쫓으려 하였지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감의 외아들 도리는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이나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박영감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살게 되었지요. 도리는 아버지에게 죽을 끓여드리려고 황 부자에게 쌀을 얻으러 갔습니다. 황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쌀을 좀 빌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도리는 싹싹 빌며 애원하였지요. 뭐라고 이 녀석아? 네 아비가 진 빚만 해도 평생 갚아야 할 것이야.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황 부자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병이 난 아버지께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지? 도리는 뒷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겨우 쌀 반대를 샀습니다. 도리는 서둘러 미음을 쑤어 아버지께 드렸지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난 미음이냐? 아버지, 어서 드시고 일어나세요. 너도 먹으렴. 아버지는 도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리는 나무를 해 가지고 팔아서 쌀과 약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병이 쉽게 낫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병이 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플로스만 마시면 살아나겠는데. 도리의 아버지를 보러 왔던 마을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로수라니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 들었는데 저 산 너머 12바위를 넘어서면 그 밑에 불로수가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불로수를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어째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옛부터 불로수가 있는 곳엔 100년 묵은 호랑이가 지키고 있단다. 그러니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지 않았겠니?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꼭 불로수를 떠오겠어요? 도리는 주먹을 꼭 쥐었지요. 날이 밝자 도리는 표주박을 옆에 끼고 12바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또 올랐지요. 낮과 밤을 잊은 채 쉬지 않고 12바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도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지요. 바로 니놈이로구나. 도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앞에 우뚝 섰습니다. 호랑이야, 나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로수를 구하러 왔단다. 어서 물러거라. 말 못하는 호랑이도 도리를 갸륵하게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리는 기쁜 마음에 새파란 불로수를 한 바가지 떴지요. 그 사이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도리 앞에 등을 들이대더니 납작 엎드렸지요. 도리는 호랑이의 등에 엎여 12바위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었습니다. 호랑이는 도리를 집 앞에 내려다 놓았지요. 호랑이는 다시 고개를 넘어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황 부자와 마주쳤지요. 이 녀석 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느냐? 요즘 아버지께서 병이 나셔서 불로수를 뜨러 다녀오는 길입니다. 도리는 공손히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지요. 불로수라는 말에 황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불로수라니? 이놈 그 불로수는 누구 허락을 받고 떠오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12바위를 넘어 떠오는 길인데요. 도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 그 산은 내 산이란 말이야. 어서 그 불로수를 내놓거라. 황 부자는 바가지를 빼앗아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이리 내놓으십시오. 도리는 황 부자에게서 바가지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바가지에 있던 물이 반쯤 땅에 쏟아져 버렸지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발 밑에서 불로수가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도리는 신기한 마음에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금방 있었던 황 부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은 바위 하나만 우뚝 솟아 있었지요. 불로수를 빼앗아 먹었던 황 부자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는 불로수를 떠다 아버지께 드렸지요. 정신을 잃었던 아버지는 불로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서는 샘물이 넘쳐 황 부자의 집을 몽땅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